네, 온라인 학술대회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들어오셨겠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리면 원래 현열 릴레이와 현황 공유를 앞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변경이 있어서 헌혈 릴레이는 마지막에 강의가 다 끝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장동진 교수님께서 의학통계의 기초 둘러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의 장동진입니다. 오늘 저는 의학통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썰렁한 농담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야 그거 뭐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 자신이나 알아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공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이거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과 내접하는 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해 보니까 3.1408에서 3.1429 사이에 있는 숫자네 라고 대답을 했고 공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는 이거 내가 재보니까 3.14 정도 되는데 오차가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쫙 읊어댑니다. 3.142로 여러분도 이거 되게 많이 외우시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외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제가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대부분 보면은 일단 외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통계를 돌릴까? 이 돌린다는 단어도 되게 신기하죠? 사람들은 왜 통계를 돌린다고 하지? 하여튼 이 통계를 왜 돌리나? 그럼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돌리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거 왜 통계를 돌리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의학계가 변화를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야 출판해 라고 했다가 지금 퍼블리시 오 페리시 야 출판하든가 뭐 퇴직하든가 근데 요즘에는 높은 점수로 출판하든가 퇴직하든가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퇴직 안 할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어제 아마 강의를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복병들이 나타납니다. 피어 리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뒤에 가면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논문을 출판된 거를 방해합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쓸 때 대표적인 좌절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 피험자 수를 어떻게 산출하는 거지? 또 나는 어떤 통계식을 써서 하는 거지? 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이런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나 통계 용어 몰라. 나 시간도 없고 나는 글도 못 쓰고 나 영어 못 하는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피험자가 다 도망갔네. 연구비가 다 떨어졌네. 아니면은 애써서 논문을 썼는데 리뷰어가 나한테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거를 추가하라고 할 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좌절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논문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2020년 3월 달에 이게 11판이 나왔는데 제가 봤던 거는 AMA 매뉴얼 오브 스타일 10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맞춤법이나 아니면은 뭐 구두점 어떻게 쓰는지 또는 이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인지 스터디 디자인과 통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이 책은 좀 추천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7장의 그랜마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이아비티스 페이션트 이런 거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페이션트 위 다이아비티스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데이터 워 컬렉티드 프롬 5,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능동태로 써라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앱노말, 노말, 또 네거티브, 포지티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피지컬, 이그젠, 워스, 노말.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꼭 보시고.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장에 통계 용어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실 되게 엑기스예요. 되게 표현이 잘 돼 있지만 읽히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 이 책 일을 하면 되돌아가면 AMA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요런 표현을 딱 내놨어요. 너 통계할 때 요런 거 쓰면 좋다.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고 싶잖아. 근데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데이터야? 그러면은 언페어드 t-테스트를 써라. 이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근데 3개 이상이잖아? 그럼 아노바 써라. 그 다음에 이게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으면 페어드 t-테스트를 써라. 근데 치료를 하고 나서 여러 번 관찰했다? 그러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써라. 근데 내가 두 개의 변수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알고 싶다? 그럼 리니어 리그레션 해라. 근데 이 이야기는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고, 그게 순서 척도야? 그럼 만 위튼이나 크로스칼 왈리스나 이런 걸 써. 근데 그 순서 척도도 아니야? 명목 척도야? 그러면은 카이지하고 검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또는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하고 요 타입에 맞춰서 요런 거 그냥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뭔지도 모르고 쓴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 뭔지 아느냐? 조금 알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가는구나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뭔지 조금 들여다보면 그나마 좀 더 이해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식의 선택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질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양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나는 뭐 할 거야? 이게 뭐 알고 싶어? 나는 두 개의 카테고리컬 버리어블을 갖고 있어. 그럼 너 카이적 검정을 해. 나는 릴레이션십을 보고 있어. 근데 그게 한 개의 메저먼트에서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나는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 차이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그룹이 두 개야? 세 개야? 세 개 이상이야? 물어보고 거기서 그 식을 고르는데,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서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할 텐데, 일단 통계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막 줬잖아요. 주고 너 이거 다음 주까지 해와, 또는 다음 달까지 해와, 이번 축에 발표해.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있는 게 한 석 달 정도 지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일단 이건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되지? 이걸 선택하는 건데, 이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아까 앞에와 같은 이제 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 데이터의 특성과 내 분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응 변수이냐, 어떤 것이 설명 변수이냐, 그러면은 설명 변수는 연속형이냐, 범위형이냐, 둘이 혼합이냐, 반응 변수는 연속형이냐, 카운트냐, 비율이냐, 사망까지 시간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1분을 이번 강의는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응 변수, 설명 변수부터 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얘기를 하자면, 일단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개체에서 측정된 특성,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통계에서는 이제 특정을 대표하게 되고 스스로 변하는 값, 이게 변수죠. 말 그대로 변수인데, 변수는 우리가 흔히 독립 변수다 또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 변수는 뭐냐?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위험 인자라고도 하고 군병량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든 변하는데, 얘가 변하면 종속 변수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은 이제 독립 변수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변수가 종속 변수인데, 이거는 다시 결과 변수라고도 하고 반응 변수라고도 하고 표적 변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느 한 놈이 또는 여러 놈이 어느 한 놈 또는 여러 놈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영향을 주는 애가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다변량과 다변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통계적인 이제 분석 방법을 분류해 보면 1변량 분석, 2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 다변수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변량은 아주 쉬워요. 변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평균 내고 표준 편차 내고 분산 내고 뭐 대표값 본다든지 아니면 산포도 본다든지, 그럼 끝이에요. 근데 2변량이다. 그럼 변수가 이제 두 개잖아요. 두 개면은 하나가 하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게 t-테스트니 페어드 t-테스트니 상관분석이니 교차니 뭐 아노바니 이런 걸 쓰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인데요. 다변량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수는 분명히 3개 이상입니다. 근데 3개 이상의 애가 각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애가 복수일 수도 있고, 영향을
이제 주는 애가 복수일 수도 있다. 특히 영향을 받는 애가 복수이면 다변량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다변수 분석은 뭐냐면 일단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바뀌는 애는 하나고 여러 개 변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다변수 분석을 하지 다변량 분석을 잘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이래서 그 변수는 뭔가 변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그 변수의 성격을 뭐 타입 오브 데이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척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또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변수가 질적인 거냐 또는 양적인 거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질적인 거? 그러면은 그거는 속성이지. 양적인 거? 그럼 숫자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질적 척도는 뭘로 나눌 수 있어? 아 그게 명칭 척도랑 순위 척도로 나눌 수 있어. 양적 척도는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연속적인 거는 그러면은 다시 이게 간격이 똑같은 건지 또는 비율이 똑같은 건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통계학 책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통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노미널 그 스케일 명칭 척도 또는 명령 척도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분류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열 척도라고 하면은 대소 관계를 일단은 그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서열 1, 2, 3, 4 등을 나열할 수가 있고 분류 기능은 당연히 포함을 하게 되죠. 근데 연속 척도가 돼버리면 분류도 할 수 있고 대소 관계를 그 이제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차이나 크기도 표현이 돼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양이야. 여기까지를 갈 수 있고 이제 비척도는 이제 척도의 시작이 절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까지 모든 수학적 조작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적 척도에서는 연속 척도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거, 비연속 척도는 정수로만 표현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값이 이 군을 대표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대표하는 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수를 쓰기도 하죠. 평균을 낼 수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눠지는 거잖아요. 아니 얘는 양도 없고 순서만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걔는 퀀타일만 내보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위로 나눴을 때는 작은 수가 작은 등분이에요. 그러니까 1%일 하면은 제일 작은 애. 그러니까 100개 중에 제일 작은 애 1번인 거고 99%이면 제일 큰 애.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1쿼타일, 2쿼타일, 3쿼타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1쿼타일이 아래쪽 25%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니까 3쿼타일 하면은 위쪽 75%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쿼타일과 뭐 이런 그 퍼센타일에 있어서는 작은 숫자가 작은 등분위를 나타낸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이러한 변수들은 분포를 하거든요. 그 분포가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느냐 이거 그 동일한 실체나 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관측을 하면은 걔네들이 특징적인 모양을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분포는 연속 분포와 이산 분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야? 아니야? 이걸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연속 척도냐 아니면은 뭐 질적 척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통계 분석의 방법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해? 안 해? 요거를 물어보고 정규 분포를 하면은 이런 통계를 쓰고 아니면 저런 통계를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그 이제 2년차, 3년차 넘어가셨으면 교수님이 뒤통수한테 아니 이건 취소. 하여튼 왜 통계 안 해와 그러면 아 이거 책 보면은 처음에 정규 분포를 파악해라. 막 이러면서 그 이제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SPSS를 돌리면은 일단 히스토그램과 퀵플롯은 대충 뿌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통밥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 정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이면 정규분포 같은데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규분포를 한다 해도 논문에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고 나는 아 이거는 정규분포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 좀 정량을 하고 싶다 또는 시각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QQ플롯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요 직선상에 점들이 막 찍히면은 아 이거는 왠지 직선처럼 보이네. 그러면 정규분포야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이 직선에서 이거 내가 점을 찍어보니까 벗어나. 그러면은 아 이거는 정규분포 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냥 숫자를 적어도 돼요. 외도를 계산해가지고 스큐니스를 그 계산한 다음에 스큐니스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대충 정규분포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이게 첨도가 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대충 정규분포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 나는 그래도 대쪽 같은 인간이라
나는 이게 증명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많이 쓰는 거 있죠. 사피로 윌콕슨 테스트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그 통계량을 보여주고 야 P값이 0.05 이상 초과를 하면 종기분투파라고 판단한다. 왜 초과예요? 미만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산포도라고 하는 건데 산포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을 이제 표본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막 한 다음에 그게 그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모아진 거야? 이런 것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모은 데이터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 거야. 그 정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산포도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범위죠. 그냥 최소값에서 최대값 뺀 다음에 요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분 범위수를 보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2쿼타일과 3쿼타일의 차이를 이제 차이의 평균을 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편차를 보여줘도 돼. 이제 이런 이제 산포도의 지표가 있는데 편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측정한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편차예요. 근데 각각의 값의 편차는 막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0개를 관찰을 했는데 100개의 편차를 막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은 평균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편차를 이제 구하자고 하면은 얘가 편차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을 씌우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을 씌우지 말고, 제곱하면 안 돼? 제곱해가지고 거기다가 평균을 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차에다가 제곱을 한 거를 막 더한 다음에 n수로 나눠주면 분산이 되는데 이게 제곱을 한 값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위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안과니까 안압을 쟀다. 그래서 안압의 분산을 딱 구했더니 밀리미터 머큐리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가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나? 다시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평균 빼기 표준 편차라고 적어줘도 단위가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제 산포도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근데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온 거야? 아니면은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야? 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임상 시험이죠. 임상 시험은 주사위 던지는 거랑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거 뭐예요?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50%야 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해본 거 아니고 우리가 추정한 거잖아요. 결과를 예측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결과를 예측인데 그 결과 자체는 우연히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냐? 확률 분포를 사용한 겁니다. 왜? 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무슨 확률 분포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3분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실험이나 관측을 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그 결과를 우리가 사상이라고 해요.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게 사상인데 그러면 그 사상이 얼마만큼 나올 우연성을 갖고 있어? 그걸 확률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사상의 확률의 합은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확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수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인 거예요. 시행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처럼 1, 2, 3, 4, 5, 6 해서 이산 확률이 있고 아니면은 연속 확률이 있는데 연속 확률 그런 게 어딨어? 이건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값의 확률을 저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변수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의 분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균일 분포,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 앞면 던졌다.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나올 때 6분의 1, 2가 나올 때 6분의 1, 6이 나올 때 6분의 1 해서 균일하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걸 균일 분포라고 하고 이항 분포는 주사위의 합을 우리가 한번 분포를 해본다고 하면 요런 종 모양의 뭔가 분포가 나오는 거고 포화종 분포는 뭐냐면 아주 일어날 확률이 작은 애를 너무너무 많은 실행을 해봤을 때 나타나는 분포가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산 확률 분포인 거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확률의 변수가 연속적인 숫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균일 분포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균일 분포는 어떤 게 있냐면요. 시계 같은 다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확 하고 던졌을 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나올까? 그런 거는 균일 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이런 종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얘를 표준화시킨 거고, 카이스퀘어 분포는 이렇게 생기네. 그다음에 F 분포도 이렇게 생기네. T 분포는 뭔가 종 모양인데 뾰족하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시행의 횟수를 늘리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시행을 막 했어. 막 하다 보니까 이거랑 똑같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정규 분포를 나 이거 표준과 이제 이 정규 분포의 한가운데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 분산을 1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면은 얘가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비교해야 될 값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Z값이라고 하는 값으로 통일이 되는 거고, 그래? 근데 내가 사실은 얘 분산 잘 모른다? 그래도 n도 너무 작아. 그래서 표준화 그 정규 분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그래? 그러면은 스튜던트화를 하자. 그래서 T분포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러면 얘가 T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T분포의 값을, 이제 이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F분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Z분포를 각각의 값을 제곱해서 합을 하면은 카이스퀘어 분포가 되는 거고, 이 카이스퀘어가 자유도가 너무너무 높아진다. 그럼 다시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 이래서 각각의 확률 분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가정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런 분포를 따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포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포를 따르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통계량 있잖아요. 어떤 통계량도 분포를 따라요. 이제 이게 저희가 추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개별 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표본 통계량도 확률 분포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분포의 형태는 통계량 따라 달라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대여섯 장 뒤에 가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표본 통계량에 따른 분포를 보면은 평균 있잖아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표준화한 평균은 Z분포, G분포를 따르든가 아니면 T분포를 따라요. 그래? 알았어. 일단 넘어가고, 어떤 비율, 표본의 비율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분산은 카이스퀘어를 따르고, 상관계수는 정규분포나 T분포를 따라요. 내가 어떤 통계량을 하나를 만들었으면 걔는 어떤 분포를 따지는구나. 근데 그게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통계량이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다. 그럼 걔의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확률이 되게 낮은 거야. 그럼 이거 이상한데?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글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기만 한번 해보세요.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단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는 이것도 뒤에 설명 나옵니다. 기각하고 싶은 귀무가설이 있고 채택하고 싶은 대립가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귀무가설이 있어. 귀무가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검증하지? 이 귀무가설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대. 그래? 그러면 그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 계산하고 내가 정한 임계치, 유의수 기준이죠. 0.05.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그 확률 기준보다 더 커? 그 검정 통계량이?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0.08이 아니라 0.5가 나왔다. 그럼 0.05보다는 더 큰 거잖아요. 그럼 흔히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인 거지. 근데 아니야, 0.05보다 작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 귀무가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 그럼 대립가설이 받겠네. 라고 하는 게 그 가설 검정의 과정인데, 이거를 각각의 단계에서 한 번씩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저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통계 패키지가 다 계산해 주는 걸 볼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통계량이 아니라 바로 P값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0.05에만 막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왜 나왔나?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침 가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귀무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귀무가설은 뭐냐면 기각이 가능해야 됩니다. 반증이 가능한 가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쁜 가설은 반증할 수 없으면 나쁜 가설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를 귀무가설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개가 있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서 봤어요. 개가 없는데? 라고 하면은, 그러면 네 주장이 틀렸어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있었어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반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공원에 개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은 가서 보고 개 한 마리 있구만 이러면은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주장이 틀린 게 돼요. 그러면 공원에는 개가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기무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비교할 때는 이 군하고 이 군이 평균이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라고 하면 그래? 그럼 평균이 다른 거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회귀 분석에서는 X그래프랑 X축과 Y축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울기가 0일 거야. 즉, 회귀 기수가 0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해보니까 0일 확률이 매우 떨어져. 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정규성 같은 거. 아까 나왔잖아요. 사피로-위코스의 이제 검정에서는 얘가 정규 분포로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아닌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 0.05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P값이? 그러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정규분포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가 0.05보다 커야 돼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오차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서로 같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아니 계산해보니까 분산이 서로 다른데? 그러면 오차가 다른 건가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물가설과 그 대립가설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뭐 이게 원사이드드냐 투사이드냐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T테스트 할 때만 신경 쓰면 돼요. T테스트 할 때 단측 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물가설을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서 클 거다라고 가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한쪽 큰 쪽만 크거나 작은 쪽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규 분포에서 양쪽을 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뚝 잘라가지고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고, 양측 검정은 둘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른지 둘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제가 평균도 어떤 통계량이잖아요. 그러면은 통계량을 얻었으니까 통계량이 정규분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통계량의 값을 하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평균이 이걸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분산도 알고 있어요. 원래 전체적으로 분산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진실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이제 샘플링을 막 한 다음에 여기서 평균을 하나 얻었습니다. 얻었으면 이 그래프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평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분산이 이만큼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얻은 게 여기야. 그러면은 내가 95% 전체의 95% 이내에 들어와 줘야지라고 해서 이게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ESD만큼의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이야 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은 원래 평균을 대변하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추정하는 거의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원칙은 그겁니다. 내가 분산도 알고 있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얻어진 통계량이 이걸 따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맞지 않네.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평균 또는 평균의 한계값, 그러니까 내가 평균이 20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0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일이냐? 아니면 원래 20이 나올 만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야, 평균 그거 표준화를 시키면 얘가 Z분포를 따른다며, 그러면은 평균을 그냥 원래 관측한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고 n의 루트로 나눠보자. 그거를 Z라고 하자. 그럼 그 Z는 이제 이런 이제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Z 값을 그냥 비교하면 돼요. 내가 Z가 1.96보다 커? 아니면 1.96보다 작아? 또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아? 1.96보다 커? 그러면 이 영역이 들어왔잖아요. 야,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 여기가 전체 다 합하면 5%거든. 근데 그걸 내가 유의수준 0.05라고 했거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났네. 야, 0.05보다 작은 얘가 확률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유의하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계를 분석을 하는데 앞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내가 원래 표준도 알고 원래 통계 전체 평균도 알고 그거에 내가 분산을 알아. 그러면은 내가 그냥 얻어낸 통계를 통계량인 평균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아니 그러지 말고 표준화를 시키자. 이 통계량에 관계없이 Z값들을 환산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평균을 그대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Z값을 1.96하고만 비교하면 되는 거네.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제 두 번째 Z값을 이용한 거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원래 전체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추정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전체 평균도 모르고 전체 분산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거를 얘 같은 경우는 모분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분산 몰라,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게 이제 t-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검정 통계량을 하나 만들어. 근데 그게 어떤 분포를 따라. 그래?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분산을 모르고 n수가 작은 경우에는 다 됐고 스튜던트 t 변환을 해봐. 그럼 이 t 값이라고 하는 게 요런 그래프를 따른다? 그럼 그 t 값이 여기인지 한번 재봐. 그래서 2.26보다 더 크거나 마이너스 2.26보다 더 작으면 그거는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은 거야 라고 하는 게 평균을 비교한다든지 할 때 그 t 검정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SPSS나 뭐 엑셀에서 뭐 함수를 돌린다거나 R에서 함수를 돌리면 바로 그냥 여러 가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0.05에만 집중을 하죠. 더 작아, 더 커, 그것만 보는데 실제로 거기에 자유도도 써 있고 이런 그 t 값도 써 있습니다. 그 t 값이 2.26보다 크거나 작다. 여기서는 자유도가 9일 때 2.26보다 크거나 작다 이런 값들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원리로 평균 비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는 비율을 비교하고 싶어. 원리 똑같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비율 값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비율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 비율이 이런 분포를 따진다 그랬는데, 아까 비율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 비율이라고 하는 통계량은 정규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규 분포 그래프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내가 측정한 비율이 한계값보의 바깥쪽에 있는 기각력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걔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분산 똑같아요. 이게 카이스퀘어의 분산이거든요. 이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확률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카이스퀘어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표준편차 이 수식이 정해져 있어요. n수가 있고, 자유도가 총 통계량, 그러니까 관찰의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수식을 통하면 카이스퀘어가 그냥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써놨던 카이스퀘어가 어디 있나? 여기 있으면은 오케이. 여기 있으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상관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상관관계를 알아가지고 그 값을 tr 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관도 t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붙여놓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고, z스퀘어 두 군의 짝지어지지 않은 평균차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는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인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통계량을 하나를 갖고 있어. 그게 어떤 분포를 따라. 근데 거기서 그 확률 분포에서 이상한 쪽에 있느냐, 정상인 쪽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짝지어지지 않은 평균, 그러니까 두 군에서 서로 이게 언페어드 t-테스트를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z값을 구해. 차가 z값을 이렇게 평균과 관찰값과 표준 편차를 갖고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걔가 여기에 존재를 한대. 걔를 z값을 t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그래프에서 얘가 여기 있어 보는 게 이 통계에 숨어진 원리인 거고, 나는 짝지어졌는데, 그러면 그러면 평균을 비교할 수 없겠네. 그러면은 차를 봐. 짝간의 차를 본 다음에 그것의 평균이 t분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등분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분산이 같은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를 보이는 애랑 이렇게 분포를 보이는 애에 뭐를 계산하냐면 표준 편차에 B를 갖다 놓으면 이게 F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F값 구한 다음에 여기 비교해 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돌렸을 때 F값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F는 도대체 뭐지? 하는데 그냥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P값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에 줄기를 보면은 정규 분포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는 통계량을 만들어내면 걔가 나름의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확률 분포를 갖고 있으니까 확률이야? 그러면은 내가 얻어낸 통계량이 그 확률을 따르는구나 라고 찾아내는 것들을 과정이었다고 하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분산 분석인데, 분산 분석은 모든 설명 범수가 범주형이거나 아니면은
범주인 경우에 이제 쓰는 건데요. 셋 이상의 셋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요인이 한계가 있고, 그 요인 한계를 따졌을 때는 이런 원웨이 아노바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거든요. 세 군 이상의 평균이 서로 차이가 있을까? 요거를 따지는 건데, 그러면 아니 A라는 군하고 B라는 군하고 C라는 군이 있어요. A랑 B랑 비교하고 B랑 C랑 비교하고 C랑 A랑 비교한 다음에 그거 t-테스트 돌린 다음에 그 P값 적용하면 돼요?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에러가 계속 우리가 0.05라고 하는 수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 안에서 0.05 이상, 즉 5% 이하로 일어나면은 얘는 유의한 확률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막 누적되다 보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두 군의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두 군의 자료를 쫙 펼쳐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체 평균이 전체 평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랑 얘가 그 차이가 뭐죠? 얘가 편차가 있고 얘를 제곱을 한 다음에 다 합친 다음에 n수로 나눠주면은 걔가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가져다가 이게 만약에 하나의 평균을 이룬다고 하면은, 하나의 평균을 이룬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분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두 군 간의 평균이 달라. 그러면 각 군에서 나오는 이 분산과 이쪽에서 나오는 분산의 합과 이쪽의 합과 이쪽의 합을 다 더한 거랑 얘를 다 더한 거랑 같다고 하면은 얘가 평균이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값인 거고, 다르다라고 하면은 얘는 서로 평균이 다른 거야 라고 계산하는 게 이게 아노바거든요. 그래서 아니 평균의 차이를 보고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은데 왜 분산을 써요?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원리 때문에 분산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아노바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집단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 계획할 때 이미 군을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맞을 거예요. 웬만하면 맞을 거고, 그 다음에 각 관찰지의 값은 모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해줘야 돼요. 대상자의 크기가 많으면 전구성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얘도 정규 분포를 해야 되는 값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일단 같아야 돼요.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다르면 일단 이거는 잘 쓸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레벤의 스태티스틱을 돌려가지고 얘가 일단 등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아노바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노바는 세 개의 그룹의 이상을 비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설은 뭐였냐면 각각의 평균을 같을 거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답이 뭐냐? 기가 됐으면은 모든 군의 평균이 같진 않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군이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요. 우리는 A랑 B랑 차이가 있는 거야? B랑 C랑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노바를 돌렸다 라고 하면은 일단 P가 0.05보다 컸다. 그러면은 일단 비교가 무의미해요. 다 같은 군이니까. 하지만 0.05보다 작았다. 그러면 포스톡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두 군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세 개의 그룹 이상을 이제 통계를 돌리다 보면 이거 포스트옥 애널리시스는 뭐 할 거예요? 그럼 본페로니, 셰페, 투키 막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게 여러 개의 군을 반복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알파 값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의 수준 자체를 보정해 버리냐, 알파를 보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통계량을 보정해 가지고 이게 웬만하면은 기각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분포, 아까 우리가 맨날 거기다 피팅하는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 자체를 변형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의 수준을 보정하는 게 본페로니법이고, 검정 통계량 자체에다가 약간 조정을 하는 게 셰페법이고, 분포를 보정하는 게 투키나 둔넷인데, 그래서 그냥 됐고 뭐부터 골라야 돼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투키, 크레머 이거 하나 고르면 되고요. 아니면 본페로니 하면 돼요. 근데 본페로니 같은 경우는 집단이 5개 넘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3군 정도 비교한다. 그냥 본페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 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있다. 그러면은 윌리엄스나 둔넷이나 홀미나 아니면은 본페론이 셰페 쓰면 되는데, 여기 본페론이 다 끼어 있잖아요. 얘네들 쓰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했던 데이터가 군간의 분산이 다르다. 그러면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나는요 이게 페어드 테스트인데요. 그러면은 이 3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순위가 있는 거예요. 순위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셜리 윌리엄스나 스틸이나 본페론이 쓰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본페론이 쓰세요.
그 다음에 투키, 클래머 이런 거 쓰세요. 이게 20개도 넘어요, 패키지 안에. 근데 내가 이거를 뭐를 골랐다 해도 전혀 누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비모스 검정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비모스 검정에서 이제 크로스컬 월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노바의 짝꿍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러 개의 군을 비교했을 때 그냥 3개의 군을 비교했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눠요. 0.017이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작으면은 기각을 하는 거고, 이거보다 크면은 그냥 뭐 기무가설이 맞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본편으로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 이름이 듀운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모스 검정을 크로스컬 월리스 검정을 했다. 그러면은 포스트옥으로 듀운스 테스트를 그냥 골라주시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고, P값은 좀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샘플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선생님이 교수님이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던져주죠. 야, 이거 샘플 사이즈 좀 계산해요. 이러면 또 이제 머리가 심각하게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의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통계 프로그램 다 구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에러를 따져볼 때 원래 진짜는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대입가설은 제가 여기다가 설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기무가설이 틀릴 확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기무가설이 맞는데 내가 맞지 않다고 잘못해서 이쪽을 채택할 확률은 몇 %예요? 5%죠. 그걸 알파라고 표현하고, 또는 일종 과오 또는 뭐 일종 타입 1 에러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냥 원래 이게 맞는 거였는데 요만큼은 5% 내에 들어왔지만 내가 이쪽으로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 그래프에 우리가 여기 피팅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무가설이 옳다라고 해버려요. 근데 사실 옳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면적,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타입 2 에러라고 하는데, 내가 원래는 대립가설이 옳았는데 기무가설이 옳다고 판단한 확률이거든요. 이거를 베타라고 하고 타입 2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이 얼마만큼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1에서 베타를 빼주면 돼요. 이게 이 모델의 검정력, 파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워를 언제 계산하냐면, 첫 번째로는 사전 분석, 즉 내가 얼마만큼의 환자를 모았을 때 적어도 80% 이상은 맞는 모델이 나와. 이 과정이 샘플 수를 산정하는 계산법이 되는 거고, 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분명히 샘플 사이즈를 맞춰놨는데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뭔가의 통계량을 냈잖아요. 근데 걔가 내가 이 통계한 게 적어도 검정력이 80% 이상이야, 이런 걸 주장하고 싶으면 사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결국에 검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한 유의 수준과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그리고 얼마만큼 차이가 날 거야 라고 하는 예측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유의 수준은 0.05, 우리가 맨날 픽스하잖아요. 검정력은 보통 0.8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량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 피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야? 평균의 차이야? 그럼 D값을 계산하는 거고, B야? 그러면은 F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D값은 0.1에서 0.8, F값은 0.1에서 0.4 정도 차이 나게 계산을 해서 요거를 추정하는데, 근데 이제 요걸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아래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문 쓸 때 이제 쓰잖아요. 그럴 때는 유의 수준 알파는 0.05로 하고, 목표 검정력 1마이너스 베타는 0.8로 한 상태에서 효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니 샘플 사이즈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50분으로 받아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는 어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얘가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낼 건가 했어요. 어떤 모델을 따라가니까. 근데 비모스 검정 같은 경우는 아니 정규 분포 안 하는데요. 아니 얘는 확률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애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인데,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컨틴전시 테이블 또는 분할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 두 군의 데이터가 연관이 있는 거야? 또는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 거야?를 알아보는 건데, 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어디에 피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숫자로 기록을 해요. 직계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예측되는 도수 분포와 관측된 도수 분포의 괴리를 카이스케이 분포를 따른다고 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현을 하면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종의
모종의 통계량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통계량에 따르는 그래프에 피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어슨의 그 독립성 검정 같은 경우는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일단 그 샘플스를 일단 이게 카이스퀘어를 따를 거야 라고 해서 그 예측을 해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샘플스가 너무 작다 그러면 피셔스 익색 테스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피셔스 익색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몸 복잡해서 사실 그냥 카이스퀘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컴퓨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카이스퀘어 안 하고 바로 피셔스 익색 테스트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카이스퀘어를 돌렸더니 야 이게 P가 0.05 주변이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픽처 익젝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2x2 테이블이 아니라 n/r 테이블인 경우에는 픽처 익젝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만 위트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쉐어를 할 거예요.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값을 내가 순서로 막 정해요. 그 순서를 정해놓고 두 공간에서 그 관찰값의 순서의 차이를 다 합칩니다. 너무 축약해서 얘기를 했네요. 이 글을 읽으면 쉬운데. 그래서 이 값을 U라고 명명을 해요. 그러면 내가 U라고 하는 통계값을 가졌어? 그러면 이 통계는 뭔가에 분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표본의 크기가 22하다. 그러면은 U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 이 숫자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고, 아니야, 근데 얘가 U값이 N수가 20보다 커. 그러면 얘는 이거 정규분포야. 그럼 U값을 다시 정규분포를 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맞춰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검정이 되는 거고, 대응이 있는 그 두 집단의 검정에서는 부호 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잖아. 차이를 일단 다 한번 나열해봐. 그 다음에 거기에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으면 양수의 개수랑 음수의 개수가 있는데 음수의 개수가 더 작네? 그러면 얘를 일단 1로 하자. 이거를 R이라고 해. 근데 R도 모종의 분포를 따라요. 이항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럼 여기다 피팅을 해보든가, 아니 근데 얘가 그 쌍의 수가 25개 이상이면 얘는 Z 분포, 정규 분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피팅을 하면 되는 거고, 윌콕슨 사인 랭크도 똑같습니다. 얘는 근데 각각의 차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데이터에 쓰는 거고, 차이가 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없앤 상태에서 순위를 쫙 매깁니다. 순위를 매긴 다음에 다시 부호를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은 음의 부호를 가진 애가 이만큼 있고 양의 부호를 가진 애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더 적은 애들, 걔네들의 순위 합을 합한 값을 T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냥 이해를 하고 안 해오셔도 되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비모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통계량을 하나 만들어내요. T값을 만들어냈죠?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하든지 별도의 분포를 보이거든요? 거기 피팅하면은 얘가 또 P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집단이다. 똑같습니다. 크로스칼 월리스 테스트도 이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순위 합을 R이라고 하고, 그 R값을 다시 어떻게든 변환시키면 H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H가 분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카이스퀘어를 따르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피팅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아노바의 비모스판인 프리드만 테스트 같은 경우도 등수를 막 매긴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순위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가지고 Q라고 하는 통계량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Q는 또 다시 카이스퀘어에 따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정리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 3분만 주시면 얘기를 좀 할게요. 데이터는 일단, 요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딱 받으면 바로 통계를 돌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럼 이렇게 튀는 애들 나오거든요. 이걸 제거하고 다시 그리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관계도를 막 그려보는데, 연속 변수면 산점도, 변수형이면 박스 플롯, 또는 여러 개의 반응 변수가 있으면 조건화 플롯, 많은 변수의 많은 수의 연속성 설명 변수가 있으면 트리 모델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 바 플롯 이런 걸 막 그려보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 거는 정규 분포를 따라 또는 이상치가 존재해? 그런 걸 따져봐서 내 거는 모수 검정을 해야겠다 또는 비모수 검정을 해야겠다 판단하면 되는 거고, 두 개의 표본이 있을 때 분산도 비교해보고 정규성이 있는지 비교해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페어를 이루어? 그렇지 않아? 그걸 따져가지고 이게 T-테스트를 할 거냐, 페어드 T-테스트를 할 거냐, 비정규성이야? 그러면 윌콕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 되는 거고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시간이 부족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회귀 분석도 똑같아요. 이런 연속형이냐, 등분상을 하고 있냐, 오차의 정규성을 보이냐, 이거 다 만족해. 그럼 야, 회귀 분석 돌릴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회귀 분석은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통계량이 이게
또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걸 또 한번 검증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식에 맞대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리니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오즈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하자드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레이트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로지스틱 획이다, 콕스 획이다, 뽀아정 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름이 어려운 거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진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바꿔주는 과정, 이게 회귀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통계를 돌리는 방법은 의학 통계에서는 웬만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냥 책상에 붙여놓고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으면 여기 맞춰서 그냥 하시면 돼요. 맞춰서 하시면 되고, 다만 맞춰서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뒤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느냐,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으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춰서 분석을 돌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